노밍크리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탄, 오늘은 홍 기관장님을 모시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더 생겼어요. 요즘 이제 뉴스 이런 거 많이 보면 뭐 한때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 군대가 파견이 돼서 소말리아 해적 예, 예. 소탕 작전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배를 타면서 그런 일이 좀 생기나요? 어떤가요?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경험담인데, 내 예전에 자동차 운반선 탔을 때, 자동차 운반선은 이제 이게 배가 높아요. 높고 한 대도 이제 가시철망 음. 그거를 배 이제 핸드레일 예. 에 쫙 깔고 난간. 난간에 예. 난간이라고 이해하기 편하겠죠. 철망 가시철망을 깔고, 그리고 더미, 그러니까 모형 인형 그거를 이렇게 견시하는 것처럼 세워놓고 스피드를 최고로 높여서 소말리아 지역을 통과를 해요. 근데 그때 한 조그만 스피드 보트가 두 대가 배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높은 난간에서도 이제 해적들이 주로 쓰는 게, 예전에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갈고리처럼 된 거를 예. 줄에 매달아 줄에 가지고. 훅훅 던져서 난간에 걸어서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장이 견시원한테 보고를 받고, 이제 그 배가 스피드보트가 배에 붙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줄을 이용해서 난간을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항로를 이제 배를 조선을 어떻게 하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배가 옆에 붙지 못하게 예. 그렇게 해서 한 3시간을 피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배들은, 보통 납치가 되는 배들은 이제 배가 낮은 배들, 이제 탱커선들, 뭐 그런 작은 벌크선들이 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전에 되게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작은 배가 오잖아요. 아무리 낮은 배라도 그 배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무기를 쓰든, 아니면 어떤 뭐 이를테면 뭐 장대나 이런 걸 뭐 쓰든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왜 납치가 자꾸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는 이제 그 용병을 태우기도 해요. 그래요? 예, 용병을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용병은 그러니까 2인 1조로 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도 이제 뭐 갖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배들은 이제 용병이 탔다. 그러면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용병이 탄 배들은 해적들이 안 쫓아와요. 그 뭔가 좀 서로 이 이거는 뭐 연락망이 있나요? 그거는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마 있다는 설도 있어요. 있다는 설도, 확인된 건 아니지만. 확인된 거 아닌데, 보통 중재를 영국에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모든 이제 해적 그 사건 납치되고 나서 이제 협상을 할 때는 이제 보험 회사가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해상보험 관련된 거는 영국 쪽이 많아요. 그래서 영국 쪽에서 많이 컨택을 하고 중재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용병이 탄 배들은 해적들이 안 가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한국 그 청해부대 이런데 뭐 네. 파견도 가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해적의 위협이 좀 위험한 수준인지, 아니면 아주 가끔 생기는 일인데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해요. 그게 해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해적 출몰 지역이 전 세계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각각 이제 특성이 있어요. 이제 소말리아 지역은 바주카포나 아니면 뭐 기관총, 뭐 그런 어떤 이제 화력이 좀 센 무기들이 많이 갖고 다녀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배에서도 위에서 높고 뭐 고지 전투할 때 뭐 위에서 아래로 총을 쏘면은 뭐 유리하다. 뭐 그 상황은 이제 두 양측이 이제 무기가 비슷했을 때, 그리고 인원이 비슷했을 때 가능한 건데, 규칙적으로 선박에는 총기류를 탑승할 수가 없어요. 갖고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지할 수가 없는. 소지할 수도 없고 주어지지도 않고. 근데 예전에 한번 이제 내가 3기사 때 한참 됐죠.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살이죠, 작살. 작살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대항을 하려고 열심히 만들어 놨죠. 이제 일요일 날 내려와서 선반하고 용접해서 그랬더만은, 그 중에 선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저거 네가 던져서 한 방에 맞출 한 수 방에 있는. 맞출 수 있냐? 그리고 요 몇 놈이 타 있는데 네가 그걸 던져서 거기 있는 놈 다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안전해. 근데 네가 한 놈만 죽였든가 아니면은 빗 맞았더라도 어. 이 해적들의 그 분노는 더 이제- 이루 말할 수 없게 높아질 텐데 너 어떻게 감당할래? 어. 그래서 절대 그 해적이 왔을 때 그 만약에 선체에 붙었다 그러면 절대 어떤 대항을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이제 그 중간에 그 모선이 있어요. 모선. 아 그러니까 그 배를 납치해서 꼭 몸값이나 화물 값으로 다 팔아먹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배 한 척을 갖고 있어요. 큰 배를. 그러니까 상선 사이즈만한.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형 스피드보트 타고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그럼 만약에 한 대가 왔어요. 근데 그 한 대를 화를 나게 했어. 그럼 지들끼리 무전을 쳐서 야, 씨, 다 와. 다 와. 이러면 이제 아, 해적 그게 있구나. 스피드보트 한 대가 한두 대가 오는 게 아니라 네. 거기 있는 모든 애들이 이 배 내가 타고 있는 배를 타겟으로 집중 공격을 하겠죠. 아 그렇군요. 나는 못 살나 특히 이제 소말리아 해적 이렇게 얘기하면 네. 왠지 지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해적들이 그냥 한 척 끌고 조만한 배 끌고 와서 위협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게 아니네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거지. 조직적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 스피드보트 속력이 보통 자동차 운반사는 이제 그 마일로 노트로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보통 한 50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팎으로. 근데 스피드보트 속력은 보통 80km. 엄청 빠르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로 달라붙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소형선 그 스피드보트가 배에 붙지 못하게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변침을 하면서 이제 지그재그 파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소형 선박이 이제 롤링이 접근을- 심하게. 예. 그 방법밖에 없지. 만약에 붙어서 갈고리를 걸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손 들어야 돼요. 아.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게 돈일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돈이죠. 어느 정도나 이거예요, 보통?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선은 배에 보통 납치를 하는 배에 화물 그 선적된 화물 예. 그리고 그 나라 국적 이제 상황마다 다르게 요구를 하겠죠. 몸값은. 예전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몇백만 달러, 뭐 몇천만 달러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근데 배에 있는 모든 돈은 다 털어가요. 모든 돈 예. 다 튀죠. 아, 그럼요. 네. 당해보지 않았지만은 이제 배를 타다 보면은 그런 이제 속보가 이제 각 선박에 전달이 이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 뭐 납치됐다 그러면 이제 들어보면은 보통 이제 선장 방에는 이제 금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선용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을 때 이제 부식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뭐 서류를 진행할 때 이제 현지 구매를 하고 다잖아요. 보통 몇십만 불에서 뭐 몇만 불씩 이제 현금을 달러를 갖고 다녀요. 근데 그거 다 털려 나가고 각 선원들의 기중품들 돈 싹 수거하고. 그러니까 영화에 보듯이 보면은 그 이제 뭐 버스 무장강도 버스나 아니면 뭐 그런 쪽에 이 가방 들고 다 털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다 털리는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 소말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해적 출몰 지역이 쭉 있다 그랬잖아요. 네. 좀 어느 지역 해적들이 좀 정평 뭐 소문이 나고 좀 가장 좀 두려운 상대? 그게 지금은 이제 소말리아였고요 예전에. 근데 소말리아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카 해요.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시아 네. 쪽 해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쪽도 가끔 있었는데 뭐 주로 움직인 그러니까 남진아 그러니까 남진아 해요. 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그쪽이죠. 예. 그쪽에 이제 해적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올라와서 이제 좀도둑 그러니까 시죠. 그러니까 뭐 그냥 소지품, 기중품 이 정도 살아가는 기중품 수준. 돌아가고 이제
배에 있는 뭐 고가 뭐 스페어 이제 기부속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가져가는 수준. 뭐 상해를 입히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그러고 고이 가요? 거의 가요. 냅두면 돼요. 아 그래요? 괜히 이제 잡히면은 자기네가 그냥 도망가요. 아 그래요? 바다에 점프해서 네. 그냥 가요. 아, 그래서 우선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배에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적 당직이 필요하죠 이제. 아 그러면 잠 안 자고 이렇게 뭐 군대로 얘기하면 그쵸 순찰조. 순찰조가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아, 순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해적 당직을 서요. 아 그래요? 예, 그 지역을 이제 패스할 때는 패스할 때까지. 음, 그 소화전 그러니까 우리 해수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불 끌 때 쓰는 네. 이제 한국에서 왜 대모 진압하고 할 때 그쵸. 물 펌프로 물대포, 하잖아요. 물대포. 물대포. 그런 식으로 양쪽 난간에다가 몇 개를 설치해 놓고 이제 못 올라오게. 못 올라오게. 네, 그 정도 철조망 정도. 근데 요즘에는 소말리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많이 사라졌네요. 많이 사라졌는데 간혹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음, 이제 요즘 뉴스에서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존재는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말라카 얘기도 하고 동남아시아 앞바다 얘기도 했는데 요즘 또 사실 뉴스에 좀 이렇게 불안불안한 게 뭐냐면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뭐가 득실이 있는가 할 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는 이제 기름을 다 전량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 대만과 중국 사이에 그 배를 통과하는 지점을 우리가 못 다니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을 차지했을 때 필리핀 이 사이에 그 바닷가를 막아버릴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생기는데 직접 그 배를 타신 입장에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이겼을 경우에 우리에게 큰 타격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 대만이 중국하고 싸운다. 그러면 그 지역이 전쟁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을 이제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이제 대만 협수로 그쪽을 안 지나가면 돼요. 그렇다면 만삼진 한 얘기가 배가 거기를 못 지나가면 한참 뺑 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게 올라가면서 유가도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영향이 그만큼 큰 건가요? 아니면 좀 미미한 수준이 되는 건가요? 근데 참 미미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제 배에 대한 이제 그 항로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배는 이제 이 천수구역, 그러니까 이제 낮은 바다. 보통 상선들이 이제 이 드라프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흘수라고 하죠. 이제 배가 물 밑에까지 얼마큼 가라앉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항로 천수구역을 지날 때 조심해야 된다 뭐 이게 나오는데 보통 수심이 20m 정도만 20m 그러니까 40만 톤은 한 25m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40만 톤은 만선을 했을 때 드라프트가 23m까지 떨어지니까 가라앉으니까 최소한 25m는 돼야 배가 얹히지 않고 그라운드 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25m 이상이면은 다 돌아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은 이제 중국하고 붙어 있는 쪽이고 대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은 수심이 다 깊어요. 그래서 협수로를 통과해서 가는 거나 대만을 돌아서 가는 거나 몇 마일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계산하면은 그냥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배에서 뭐 100마일이다. 그러면 그냥 곱하기 2를 하셔서 200km구나. 그냥 근데 1마일에 뭐 1.8453 얼마일 거예요. 근데 정확한 뒷자리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2를 곱해서 몇 킬로. 대만 안쪽을 들어가는 거하고 바깥에 돌아가는 거하고는 한 100마일 차이밖에 안 나요. 200km밖에. 그러면 배가 하루에 보통 12노트를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슬립 계산하고 다 하면은 한 250마일 평균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500km 하루에 24시간에. 그러면 한 반나절? 뭐 전쟁 지역이 뭐 대만하고 싸우는데 협수로는 당연히 전쟁 지역으로 선포가 될 테고 대만 동쪽으로는 이제 바깥쪽은 한 뭐 100km까지 뭐 벗어나겠죠. 그럼 100km 이상
그 먼 데로 돌아서 가면 돼요. 기껏 차이 나야 길어야 하루. 하루. 예. 음. 근데 그렇게 이제 당시에 그 전쟁이 났을 때는 하루 정도 돌아서 가면 돼요. 바깥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통합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어디 구역까지 뭐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거를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지 마라 그러면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고립이 돼요. 막을 수는 있어도 그로 하여금 전 세계 이제 왕따를 소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항해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러시아 갈 때나 아니면 다른 나라 유럽 갈 때 이렇게 돌아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못 가잖아요. 위에 아래까지 다 막아놨잖아요. 막아놨기 때문에 중국이 막아진다. 그 항로를 막는다. 그러면 이제 너네 나라 배가 다른 나라에도 안 가? 그렇지. 중국 배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못 가.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없다고 봐요. 진짜 미치지 않고는 예, 없다. 미치지 않고는 이제 전쟁 지역일 때는 그건 어쩔 이제 수 없지만. 없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선 못 들어가요. 비행기도 이제 우회해서 우회해서 가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중동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미국에서 이제 이란 때리니까 이란이 우리 해협 막을까?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좀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제 돌아서 가야죠. 이제 수에즈가 막히는 거잖아요. 예. 호르무즈 해협은 막히는 거는 수에즈가 다르고 호르무즈 해협은 그 안쪽에 우리가 석유를 실러 가야 되는데 거기 막아버리면 석유를 못 실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못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름 써야 되는데. 기름이 있고 거기만 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이제 그 구매처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 원유 수입을 나눠놔요. 나눠놨어요. 예. 예. 지금 미국에 원유 수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나눠지잖아요. 전략적으로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막힌다고 한쪽을 뭐 거기만 올인한 게 아니잖아. 이 나라 근데 자체가. 이제 기름도 기름이지만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사실. 네. 만약 그쪽이 막힐 경우에 돌아서 오는 거 엄청난 시간이 사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보통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뭐배 스피드에 따라서 뭐 10일에서 뭐 30일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되면은 좀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있는 지금 예전에 그 수에즈나 그 컨테이너로 막혔을 때 컨테이너 많나요? 사고 났을 때. 예. 컨테이너 많죠, 맞죠? 막혔을 때 돌아다녔잖아 이렇게 돌아서 갔잖아. 그럼 이제 상선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가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거는- 감당할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그때 감당을 다 했잖아요. 물가가 좀 운송비가 올라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운송비가 좀 올라갈 뿐이지 뭐 마비나 뭐 그런 상황은 안 생겨요. 그리고 예전에 그리고 수에즈가 이제 사고로 막혔을 때 그때도 남아프리카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 운하가 이제 가뭄 때문에 통과를 못 할 때가 있었어요. 물이 적어서. 물이 적어서 그때도 밑으로 돌아서 왔어요. 음.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릴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얘기들을 좀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마치 이제 그런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모든 게 마비까지는 아니어도 엄청나게 힘들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쵸, 많은데 그거는 좀 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예? 한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기야 지구에 70%가 물인데 바다인데 그리고 이 배는 철도와 다르게 일정한 이제 정해진 항로는 있어요. 근데 꼭 거기만 가라라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추천 항로예요. 아, 걸로 가면 좋다. 그렇다고 내가 만약에 여기가 위험해 그러면 1호를 할 수 있어요. 차트를 선장 권한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차트에 수심이 다 있기 때문에 천수구역 빼고 뭐 위험한 지역 빼고 뭐 어선 많은 데 빼고 차트를 새로 만들어요, 코스를. 그래서 이제 가는 거고
이제 지정된 데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 뭐 협수로 통과할 때 거기는 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왼쪽 오른쪽 나눠서 자동차 도로처럼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누고 크로스하는 데는 정해져 있고 그런 데 외에는 일반 대항에서는 항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뭐 몇 개월 막힌다 뭐 그런 거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중동 이쪽하고 그다음에 그 중미 그쪽에 이제 파나마하고 하여튼 수에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하들이. 그랬을 때 어디 운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셨을 때.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건 물동량이 많은 나라인데 그거는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뭐 수에즈하고 파나마 이쪽이 이제 서로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느 항로가 그럼 더 막혔을 때 좀 타격이 더 클까? 만약에 유럽을 봤을 때는 유럽은 이제 물동량 움직이는 게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는 이제 화물이 많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화물이 많다. 당연히 수에즈고. 근데 유럽에서 만약에 뭐 남미나 북미 쪽에 그쪽에 물건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뭐 그때는 뭐 돌아서 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지도를 보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화물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각각 나라의 위치마다 달라요. 어느 나라에 주로 수출을 많이 하냐, 수입을 많이 하냐. 만약에 한국으로 봤을 때 유럽으로 수출하는 게 없다. 어? 그리고 북미나 남미로만 한다. 그러면 파나마가 막히든 수에즈가 막히든 상관없어요. 근데 남미하고 북미에도 그러니까 서쪽이냐 동쪽이냐 따라서 만약에 동쪽에만 그렇겠네요. 한국의 동쪽에만 수출을 한다. 그러면 수에즈 파나마 아무 상관없이 대권항로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남미 쪽 아래쪽에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가 많다. 그러면 파나마 통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나 이건 남미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나 비슷할 거예요. 근데 파나마 운하 기준으로 뭐 동쪽 근처에 있다. 뭐 멕시코나 뭐 그런 미국 쪽이다. 그러면 파나마가 막히면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그러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많이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추상적으로 정치적인 해석으로 많이 하다 보면 마치 그게 하나의 도구가 돼서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를 낼 거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뭐 유동적인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생각보다 엄청난 큰 타격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배를 타는 직업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보면 의외로 소위 이제 돈도 좀 되는 것 같고 해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직업을 가지면 좋은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AI 산업 발전으로 해서 뭐 내 직업이 없어진다 많잖아요. 근데 선박이라는 거는 AI가 대처를 하더라도 막 맨 마지막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런 거예요? 자동차도 지금 자율주행 되고 뭐 비행기도 다 하는데 왜 선박은 좀 더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선박은 이제 자동차도 이제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센서도 많이 달고 도로에 대한 어떤 그렇죠. 변수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라든가. 근데 이 육상에 있는 돌발 상황보다 해상에서 돌발 상황이 몇 배는 뭐 한 10배? 뭐 몇 배라 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뭐 기상 상태라든가 뭐 바람이라든가 조류라든가 해적이라든가 어선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AI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마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배는 이 기계가 이제 이건 영업적인 마인드예요. 이제 만약에 배를 짓는 선주가 이 배를 진짜 로켓처럼 막 첨단 비행기처럼
돈을 막 들여서 배를 져요. 엔진을 만들고 그럼 고장은 안 나겠죠. 하지만 그 원가를 언제 뽑을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비용으로 세계 규격에 맞게, 그러니까 배도 이제 신조를 할 때 이 규정이 있어요. 어떤 기계는 어느 정도의 뭐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규정에만 살짝 넘게 배를 지려고 많이 해요. 비용적인 비용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조를 하기 때문에 갖은 사고들이 미미한 게 많이 나요. 그걸 바로바로 대응을 AI가 한다면은 그 AI가 할 수 있게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선주들이 안 만들죠. 그럼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많은 직업들이 AI나 현 기술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치면 좀 이 직종은 좀 사라지더라도 한참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쵸.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아마 배가 없어질 때 자동화 AI로 만들어서 배를 운항을 할 때까지, 그 기술이 될 때까지는 막 그 전에 그 화물 운송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드론이 뭐 무게를 많이 들을 수 있다. 아니면 뭐 알래스카 북쪽에 저 미국하고 캐나다 쪽하고 이제 소련 쪽하고 거기 연결이 돼서 러시아하고 연결돼서 이제 철도가 생긴다. 뭐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제 배가 점점점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소량으로만 움직이겠죠. 원래 배에서 실는 화물 양보다 기차로 운송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화물량도 배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로 운송하는 거는 대량의 화물을 적은 비용으로 운송을 하려고 하는 거지, 시간을 촉박하게 막 이렇게 빠르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 선박 운항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아 그렇군요. 예. 하기야 뭐 미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화물 열차도 보면 엄청나게 네, 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몇 킬로 되더라고요. 네, 네. 한 편수가. 그런 거 보면서 왜 배로 저렇게 하면 그 비싼 배를 가지고 저렇게 나를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게 철도가 곳곳에 도로처럼 깔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철도가 없는 지역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대륙 간에 뭐 운송을 해야 되는데 철도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네. 만약에 뭐 유라시아 철도가 뚫린다, 그러면 부산이 허브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유럽 쪽으로 배로 안 가겠지. 그 얘기를 뭐 정치적인 의도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 예. 부산이 이제 향후에 뭐 전 세계 물류항이 될 거다, 핵심 허브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가능성을 연결지어서 생각해도 될까요? 아, 이거는 좀 이렇게 현재 이게 정치색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부산이 물류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이 물류 허브가 된 이유가 거기가 모든 배가 조차를 해야 되는 지역이야. 말라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쵸. 말라카 스트레이트 거기가. 그러니까 인도양에서 오는 배 가는 배, 태평양에서 가고 오는 배,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모든 교차 지역이 그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이 허브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가 부산에서부터 유럽까지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가능성 있는 얘기네요.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배로 수에즈 통해서 갈 필요가 없지. 기차로 그냥. 기차로 가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모든 배들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 쪽으로 몰리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북한도 북한이, 해결이 안 돼 있고, 네. 중국도 해결 안 돼 있고, 러시아도 해결 안 돼 있고, 그리고 철도도 안 돼 있는데 부산에다가 뭘 옮긴다고 부산이 갑자기 허브가 되나? 요건이 안 맞잖아. 아, 네, 해석이 그렇게 되네요. 네. 이제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뭐 장단점은 어느 직업이나 다 있지만 그래도 이 직업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준다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논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AI가 발달을 해도 이제 화물선, 이제 상선이죠. 상선은 최종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급여도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양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일반 사관기사로 이제 승선을 한다. 그럼 아직까지도 복무기간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아, 군대 대신에. 네, 군대 대신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여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대기업 연봉 수준? 근데 사실 그거 연봉 수준도 수준이지만 배에 있으면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밖에 있으면 육지에 있으면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인들하고 뭐 일 끝나고 소주도 한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은근히 많이 나가요. 배 안에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많이 되죠. 많이 되는데 모든 게 세상이 모든 걸 다 누릴 수는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은 하나가 없어져요. 그렇다면 똑같은 연봉, 비슷한 연봉, 대기업 연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배를 타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 육상에서 생활을 하면은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의식주에서 돈이 거의 한 뭐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집세하고 다 해서 한 200이 나가겠죠. 예. 뭐 어떤 사람은 100이 나갈 수도 있고 어떤 300이 나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세이브가 되는 거야. 통장에 고스란히 모이는 거야. 의식주가.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뭐 다른 이제 대기업하고 비슷하더라도 지출이 그만큼 주니까 그쵸. 실질적으로 더 버는 어떤 더 번다고 이해를 해도 되지만은 예. 이제 내가 하나를 버림으로 해서 예. 이제 돈이 남는 거지. 그렇다면 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 이제 청년 입장에서 입사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뭐 좀 모을 수가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예전에 한참 전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하고는 안 맞는데 예전에 97년도부터 이제 2000년까지 3년 동안 하니까 그때 당시에 한 8,500 통장에 꽂히더라고요. 연봉이 8,500이라니 아니요. 3년 동안 내가 총 모은 돈이 저축한 돈이 저축한 돈이 8,500. 그때 2000년도에.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한 3년 배를 타면은 못해도 뭐 1억 5천 이상 1억 5천을 거의 저축을 한다. 저축을 하는 거죠. 네. 예, 목돈이 생기는 거지. 음, 그리고 사실 뭐 하여간 1억 5천 이상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 선종에 따라서 급여가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급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출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모은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네네. 자, 오늘 또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다면 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장점은 이제 배 승선하면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져요. 배 타면 뭐 24시간 뭐 앞전 일부에서 얘기했다시피 근무하는 형태로 되지만은 그래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쉴 수 있고 그리고 뭐 휴일도 쉴 수 있고 그 시간에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인터넷이 또 되니까 뭐 각 선사마다 뭐 인터넷 속도도 많이 높여주고 뭐 용량도 많이 높여주고 그 스타링크를 연결해서 이제 시도하는 회사들도 꽤 많이 돼요. 그래서 육상가 이제 어떤 자료를 찾을 때나 그럴 때나 그렇게 육상처럼 막 5G처럼 막 스피드가 막 나와서 뭐 대용량을 막 영화를 보거나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는 것들은 웬만한 텍스트 문서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찾을 수 있고 뉴스라든가 뭐 화상 채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SNS 다 스피드가 빠르진 않지만 가능은 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배에서 돈 모으면서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쪽으로 뭐 세계 뭐 WTO라든가 뭐 다른 나라 유학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떤 친구들은 워킹 홀리데이로 가잖아요. 뭐 외국 나가서 돈 벌어서 뭐 학교 다니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목돈이 생겨요. 그거 3년이나 5년 타서 그거 갖고 해외 나가서 유학 갔다가 한 1년 정도 유학 갔다가 다시 이제 배를 승선하고 하면은 뭐 자기 개발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 40살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기반을 있습니다. 30살 초반에
그리고 요즘에 승진도 빨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많이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그만큼 내가 얻는 것만큼 약간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희생이 아니라 세상에는 공짜는 없으니까. 그리고 단 이제 승선을 하지 말아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약간 좀 이렇게 고문관 스타일. 적응 못하고. 왜냐면 또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한정된 사람들과 계속 붙어서 있어야 되잖아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문관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마음이 여린 친구들은 이 직업을 택하지 마세요. 본인도 힘들고 거기 승선하는 선원들도 같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관으로 승선을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는 어떤 유동성 있게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운항을 하고 만지는 그 금액 단위가 보통 이제 억 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와서 한번 딱하니 잘못하면은 이 회사의 손실을 몇 천만 원. 이제 기관부 같은 경우는 터보차저 발전기 터보차저 하나가 보통 1억 이상해요. 뭐 2억짜리도 있고 모델마다 다른데 어떤 친구 하나가 터보차저를 뭐 순간 실수야. 조립하다가 볼트 하나 딱 빠뜨렸어. 근데 빠뜨린 거를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얘기 안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덮어버렸어. 그럼 엔진을 탁 돌렸는데 그 볼트 하나 빠지면서 터보차 1억짜리가 몇 초 만에 와장창 나가요. 그러면 발전기 운항을 못하면서 운항 손실이 생기죠. 그리고 발전기 수리하면서 기부속 소모량이 생기죠. 다른 선원들이 이 다른 일을 하고 쉴 때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거짓말하는 친구들, 고문관 스타일, 그리고 좀 내성적이고 그 혼자 같이 마인드 컨트롤 못하는 친구들은 이 선원이라는 직업, 그러니까 해상 직업이라는 직업을 택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육상에 있는 직업을 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컨트롤도 괜찮게 할 수 있고 어떤 비전을 보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해요. 자격증이 되게 많이 필요해. 그러면 꼭 해양대학교를 나와야 이게 될 수 있는 직업인가요? 아니요, 요즘에는 그 해기 연수원도 있고 뭐 수산대도 있고 한데 해기 연수원에 가면은 이제 그 자격증 자체가 5급 뭐 6급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해양대를 졸업을 하면은 이제 3급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급수에 따라서 내가 자격증이 뭐 2급이냐 3급이냐 뭐 4급이냐 이거에 따라서 승선할 수 있는 선종이 달라져요. 톤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톤수가 다르고 선종이 달라지면은 급여도 달라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 할 수는 있지만 해양대를 나오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유리한 스타트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나오는 친구 요즘 해기 연수원 가면은 나이 한 30살 된 친구들도 그 단기 코스를 밟으러 많이 교육을 받아요. 6개월짜리가 있더라고요. 오늘 너무 얘기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